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이 통화를 시작했답니다. 미국도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자, 미국 외교토 최영두 의원. 그 미국은 항상 이게 룰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주먹을 펴면 악수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핵주먹을 쥐고 흔들면은 악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핵주먹을 쥐고 풀고. 네. 그다음에 이게 20년 전에 이미 그 9.19 공동성명 때 로드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도 잘 아시는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예. 그래도 북한에 식량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도적 지원 부분은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유용하는 문제. 인도적 지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또 북한에서. 또요? 예. 아무튼 추석 전엔 좀 먹이자고요. 그걸 북한이 지금 그동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미 관계는 항상 보면은 이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승기가 있으면 이제 정점기가 있고 후퇴기, 침체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돼서 모멘텀이 됐으면 바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네네. 북미 관계를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북한한테 잘해보려고 했던 외교관들. 네. 크리스토프 힐 같은 사람들. 네. 그 양반은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한테 김정힐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 협상을 해보면서 굉장히 자질감을 느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모멘텀을 절묘하게 죽이는 모멘텀 킬러가 있냐고 이렇게 했다는데 조금 이렇게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 더구나 미국통이 많은데 북한에도 오히려 우리는 북미통이 자꾸 바뀌지만 그게 뭐 누구미 그부터 해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남북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도 어렵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형제니까 또. 그 대한민국 믿고서 나와야 돼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여러 가지 이제 강대국에 끼어 있는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끼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외교를 펼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축을 형성해서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4강 외교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북의 예.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두 분 좀 애써 주십시오. 특별히 최영두 의원님의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올해가 특별히 한반도 비핵화선언 30주년이라는 사실을 우리 북한 당국자한테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가입시다. 자,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박성준 의원님. 네. 참 민주당 후보들 간에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격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왜 그러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당내 경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고 얼마 전에 왜 최영두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 전신당에 있던 한나라당 경선 얘기하면서 고륙상전 얘기했는데 네. 저희 당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신사적인 측면에서 다 접근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내일 이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 경쟁 협약식을 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경쟁으로 가자,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좀 아마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네요. 최영두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소식을. 글쎄 저는 민주당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의 당 이야기여서 제가 뭐 간섭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양정철 전 원장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당의 이제 대선 경선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개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딛고 서는 문제를 가는데 지금 개성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사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한계에 왔거든요. 내리막인데 그래서 사실은 집권 연장이 아니라 재집권을 하려면은 그 경쟁이라는 것이 이 현 정권의 문제점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새로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경제적인 제도약을 이루겠다 뭐 이런 비전이 안 보여서 그 고륙상정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987년 체제에서 이제 5년 단임제 선거에서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말로
치열하게 뭐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강 곡선을 그려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정권 미래 권력은 그 권력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 후반기가 안정적인 지지율의 한 40%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집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승계하면서 그것을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제가 남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뚫고 넘어서 지금 정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국민의힘 내부 소식은 잘 안 들리고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가까워진 듯합니다. 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사이에 원희룡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뒤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훌륭한 이제 측근 의원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큰 변화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이제 그 입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사였고 많은 국민들 제가 이제 지역구에 가서 마산에 가서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니 저러다가 자꾸 분열돼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냐 분열되면 지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며칠 전이죠. 일요일 저녁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치맥 회동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죠. 이준석 대표는 대동소이 불확실성을 절반 이상 제거했다. 그렇고 윤석열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따고 지켜봐달라. 이 대표들 공감하셨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접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의 의원들 저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41명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입당해서 선거란 것은 정당 정치다. 기호 2번을 가지고서 해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 민주당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야지 지금 밖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반윤 분위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입당 촉구 선언이라든가 또는 뭐 하더라도 그 명단에 보면은 많이 겹칩니다. 저만 하더라도 최재형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최재형 원장 핵심 측근 비슷하게 이렇게 3인방으로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에 또 저는 뭐 김태호 지사는 경남 같은 경남 출신이니까 경남에 참 GRDP 1위 때 신화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박진호 의원은 박진호 의원대로 참 외교의 신이다 난 생각을 하는데 하고 원희룡 지사하고도 또 원희룡 지사하고도 가깝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희석 의원하고는 같이 공부를 한 사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는 이게 좋은 정책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나중에는 하나를 뭉쳐야 될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뭐 남의 당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윤 후보의 입당 시기가 아주 미묘한 시점에 이제 교차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고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하면 독자 노선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하강 곡선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당 정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건데 그것은 또 하나의 이제 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은 구심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들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혼란 시기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의 그 하향 곡선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재형 후보가 또 지지율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당내에 상당히 복잡 미묘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그 가족 리스크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당시에 여자를 나들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무슨 유화적으로 뭐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들어 살아있는 권력이 착각하고 이제 이분은 자기 편일 줄 알고선 지켜세운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견제받고 감시받고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지위에 대해 지위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청문회 때. 아니 그건 전부 그 척진 사람들이 음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는 그런데 예. 최근에 나오는 가족 리스크는요. 그 최근에 나온 가족 리스트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기했던 사안이고 그때 윤 총장이 그 뭐 청문회 통해서 다 답변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새롭게 뭐 크게 부과되는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재산 공개가 됐든 이런 것들 쭉 통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친인척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정치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를 하겠다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면서부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직업이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칼을 쓰는 직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럼 이 칼을 쓰는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칼로 다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늘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방관을 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두지 않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온 분들은 철저한 검증을 탈탈 털릴 정도로 다 받았던 단계 아닙니까? 이제 시작인 것이죠. 교수님도 왜 안 새로워요? 무지하게 새롭던데요? 얘기하시는데. 무지하게 새로웠으면 엄청나게 큰 폭발성으로 판을 흔들었겠죠. 네. 예. 근데 별 문제가 없이 갈 왜냐하면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의 또 비슷한 유행을 보면은 사실은 그 2007년, 2008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그때도 그 대통령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BBK 하나 나오면 다 끝난다고 했죠. 여권 내에서도 그걸로 몰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냐면은 국민들의 여망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당시의 여망이라는 것이 경제, 뭐 그분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문제,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저는 참 역사적인 업적도 많습니다만 그 전반부터 해가지고 사회가 편가라지고 또 피해주가 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반발 심리가 표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번 대선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관점 하나가 뭐냐면 세계사적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뭐냐면 대전환 시기거든요. 대전환 시기 예전에 1930년대 루즈벨트가 당선되는 시기가 거의 흡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디지털 위기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위기 이런 위기가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몰쳐서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우리나라 국가를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상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증도 하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냐 이 부분을 저는 결정된다고 이 봅니다. 위기, 이 경제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이명박 대 루즈벨트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는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 경제와 어떻게 경제 해법을 낼지. 자, 경제하고는 멀죠 그 두 분은. 최가박당 여기서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도 두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00만